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간호 시간 수업 복습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신생아 간호 챕터에 신생아 간호 돕기하고 그 수유 돕기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용도 좀 많고 외워야 할 것도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거 표시해 드릴게요. 우선 신생아 간호돕기에서 저번 시간에 신생아의 일반적 그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에 관한 뭐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뭐 생리적인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신경계에 어떤 반사작용들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이번 시간은 신생아 간호돕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신생아들 분만 즉시 이제 그 초기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태아가 완전히 만출된 뒤에 1분에서 5분 안에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1분하고 5분 안에 5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빨리빨리 그 평가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좀 요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이제 그 신입생이라고 해야 돼, 초짜들은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많은 그 경험과 숙련이 쌓여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신생아의 초기 사정을 아프가 점수라는 걸로 매겨서 이제 점수화를 시키는데요. 여기서 이 아프가 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기 사정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만출 후 바로 하는 사정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 아프가 점수라는 거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아프가 점수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점수를, 신생아들을 상대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10점 만점인데 10점에 가까울수록 양호하고 정상에 가깝다는 그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 5가지 요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피부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 전체적으로 분홍색을 띠고 혈색을 띠고 있다 하면은 2점 만점에 2점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몸은 분홍인데 뭐 사지가 창백하다 뭐 이러면 1점. 그다음에 온몸이 창백하거나 청색이다 하면 그냥 점수 0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심박동수 측정을 하고요. 심박동수가 뛰지 않는다 그러면 0점. 그 다음에 신생아의 심박동수 120에서 140회가 정상인데 100회 미만으로 뛰고 있다 하면은 1점, 100회 이상 정상이다 하면은 만점인 2점을 주고요. 그 다음은 반사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반응이 아예 없으면 0점, 약간의 반응이 있으면 1점, 잘 반응하고 있다 하면 2점. 그 다음에 근긴장도 상태를 보는데 여기에서 아이가 축 늘어져 있다, 힘이 없다 하면 0점. 그 다음에 사지에 약간 굴곡이 있다 하면 1점. 그 다음에 잘 굴곡되고 잘 움직인다 하면은 2점 만점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호흡 상태를 봅니다. 호흡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안 뛰면 당연히 0점이고요.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1점. 그 다음에 아이가 아주 힘차게 울고 호흡을 잘하고 있다 하면 만점인 2점으로 전체 10점 만점인데, 이것을 점수화 시키는 것도 가끔 문제로 출제된다고 해요. 뭐 아이의 피부 색깔이 분홍색이며 심박동은 빠르고 뭐 아니면 100회 이하 미만인데다가 반사 반응이 없고 뭐 근긴장도가 축 늘어져 있으며 호흡은 느리거나 불규칙하면 몇 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니까,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시고 빨리빨리 이제 문제 풀 수 있도록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생아 사정을 했다면 이 신생아들은 출생 후 24시간 내에 어떤 간호를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누워서 기도를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24시 그
그 24시간 내 태변 배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대 자른 부위, 절단 부위의 출혈을 관찰되어서 뭐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생 후 24시간 아이는 40도씨의 통 목욕을 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통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안정된 체온이 유지되어 있고 몸무게가 2.5kg 이상의 미숙아가 아닌 경우에만 40도씨 통 목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짚어주셔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체적 특징에서 뭐 활력 징후, 체온, 맥박, 호흡, 뭐 혈압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들은 호흡과 맥박, 체온의 순으로 재야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은 120에서 140이 정상이고 호흡은 30에서 60이 정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체온은 어른과 똑같은 36.5에서 37도고요. 그 다음에 뭐 혈압은 뭐 높아야 두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호흡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출생 후에 30초 이내에 왜 아이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이 이제 호흡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그래서 30초 이내 반드시 이제 울음을 터뜨려서 호흡을 시작하게끔 해줘야지 이것이 지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초 이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의 기본 간호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호흡의 시작과 유지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또 양수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양수가 증발되면은 쉽게 체온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태어나자마자 뭐 담요를 싸준다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체온의 유지가 꼭 필요하고요. 이게 생후 4주까지는 그 신생아들이 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체온 유지가 바로 생명 유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체온 유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염의 예방과 손상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산도를 지나 나오면서 그 산도에 있는 임균에 노출되는데 그 임균이 가장 그 노출되기 쉬운 부위가 가장 부드러운 눈 쪽이라고 해요. 눈 쪽에 살 부위. 그래서 그 임균 노출로 인해서 임균성 안염이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임균성 안염을 예방을 꼭 해줘야 된대요. 임균성 안염 중요합니다. 이 임균성 안염을 예방을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 질산은. 근데 이 질산은 1% 질산을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따뜻한 생리 식염수로 다시 또 씻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다시 1%의 테트라사이클린이나 0.5%의 에리트로마이신 안연고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이 질산음보다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0.5의 에리트로마이신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임균성 안염에 쓰인 뭐 이런 그 안연고는 무엇 때문에 바르는가 하면 임균성 안염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감염 예방에 있어서 이거는 가장 기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손 씻기죠. 특히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돼서 손 씻기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는 그 간 기능이 대부분 미숙하대요. 근데 이러한 간에서 그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인자를 미처 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산 후에 태어난 뒤에 뭐 1.0mg의 비타민 K를 꼭 놔준다고 해요. 여기서 이 비타민 K 주사가 꼭 들어간다는 거, 비타민 A, B, C, D 아니고 비타민 K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은 제대에 관한 간호인데요. 이 제대의 탈락은
보통 6에서 10일경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부위는 아시다시피 감염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기억하실 거는 제일 효과가 좋은 75% 알코올로 소독한다는 거.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100% 알코올보다는 75% 알코올이 소독률이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제대열 부위도 75% 알코올로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영양 공급을 해주어야 되고요. 아이들은 이 영양 공급은 뒤에 가서 모유와 그 다음에 분유에 관해서 제가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욕인데요. 그 목욕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요약을 좀 해봤어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목욕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아이들은 너무 길게 목욕을 해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이 딱 적당하고요. 항상 매일 같은 때 같은 시간에 해주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밥 먹기 전에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죠. 밥 먹기 전에 부대끼기 때문에 수유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물의 온도는 이제 팔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봤을 때 따뜻하고 미지근한 정도의 40도씨 전후. 그다음에 씻는 순서는 얼굴을 시작으로, 근데 대신에 이제 얼굴은 비누칠을 하진 않고요. 따뜻한 물로 가제 수건으로 닦아주는 정도. 그다음에 몸은 이제 비누칠로 해가지고 하는데 얼굴부터 시작으로 두미 방향입니다. 그리고 태아들은 얼굴에 태지가 있는데 이걸 일부러 제거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거하지 않고 얼굴을 시작으로 두미 방향 40도씨 전후 수유하기 전 매일 같은 시간에 5에서 10분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간호를 다 했으면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수유 돕기에 관한 파트예요. 오늘은 저희가 수유 돕기까지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수유는 이제 모유 수유하고 인공 수유가 있죠. 모유 수유는 요즘은 B형 간염 보균자 산모도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유는 아시다시피 초유와 성숙류로 구별이 되는데 초유는 이제 분만 후 2, 3일 동안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초유는 이제 면역체가 아시다시피 면역체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먹이면 좋은 게 뭐 태변의 배설도 돕고 그 다음에 뭐 그 장의 그 세포 성숙에도 중요하다고 하고 바이러스 저항하는 뭐 항체도 많고 해서 아무튼 초유는 가급적 먹이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초유 뒤에 나오는 유즙을 성숙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초유보다는 약간 색이 흐리고 단맛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도 나오는데 모유하고 분유를 따졌을 때 모유는 분유에 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적대요. 이제 대신에 모유에는 비타민 A와 당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래서 왜 아이들이 분유 먹고 자란 아이들이 더 통통하게 더 잘 자라는 거는 분유에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모유하고 그 분유에 들어있는 성분 차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모유의 장점은 잘 아시다시피 뭐 천연적인 생산이고 경제적이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요. 신선하고 위생적이고 여기 또 나오네요. 비타민 A와 당질 함유 중요하고요. 대신에 우유는 단백질이 더 많고요. 소화 잘 되고 면역체 많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유를 하게 되면 몸에서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 분비가 돼서 이게 배란을 억제시킨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임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와의 애착을 촉진시키고 산후 비만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수유의 금기증이라고 있는데 유방염에 걸렸다고 해서 꼭 수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유방염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유를 해줘야 염증이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 이제 대신에 감염 부위 말고 비감염 부위 쪽에 젖을 먹이고 감염 부위의 젖은 그냥 짜서
그냥 없애는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유방염, 그래서 세균성 유선염으로 이제 더 전이가 돼가지고 뭐 염증이 고름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러한 젖이 잘 돌게 하기 위한 촉진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젖을 규칙적으로 수유를 해서 자꾸 비워줘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모에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방 마사지를 해서 순환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남편분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젖이 기본적으로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꼭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뒤에 나오는 분유 수유 방법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내용 다시 보실게요. 수유하기 이전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칭얼거리지 않게 젖은 기저귀를 교체한 뒤에 깨끗이 손을 씻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기 먹일 그 유방은 비눗물이 아니고 그냥 물로만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로 씻는 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누워서 먹이는 게 아니고 꼭 앉아서 안고 먹여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양쪽 유방을 번갈아 가면서 비워줘야 되니까 먹이고요. 그 다음에 수유 트림 시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젖은 모두 짜서 버리는 게 이제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그 인공 영양이라고 해서 모유가 안 나오는 경우에, 아니면 모유가 부족한 경우에 인공 영양으로 분유를 먹이는데요. 분유 먹이는 방법은 모유 수유와 비슷해요. 공통점은 젖은 기저귀를 교체한 다음에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손 씻는 것까지는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은 이제 모유 수유는 자연산이니까 유방을 물로 잘 씻었다면, 인공 영양은 이제 우유병과 젖꼭지를 매번 먹일 때마다죠. 10분 이상 자비 소독을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 소독을 한 다음에는 젖꼭지 구멍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양에 따라서 적당하게 뚫어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젖병도 누워서 먹이면 안 되고, 산모가 앉아서 이렇게 최대한 안고 먹이는 게 이제 소화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트림 시키는 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은 우유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안 되고, 남은 우유는 모두 버려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모유 수유와 인공 영양의 수유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공통점은 젖은 기저귀를 교체하고 손을 씻으며 수유 후에 트름을 시키는 거는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모유 수유는 유방을 물로 잘 씻고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공 영양은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10분 이상 자비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내용을 좀 긴박하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포인트만 이제 적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프가 점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간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균성 암염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K 주사라는 거, 75% 알코올로 제대열 소독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욕 방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유의 장점과 수유 방법, 그 다음에 인공 영양시 수유의 방법, 공통점과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